다음 질문 또 하나만 더 해주시면. 네, 그래도 왜냐면 이거는 읽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아마도 이게 조언 같은데 SNS 청취를 좀 많이 하시나요? 커뮤니티 민심이 전부는 아니지만 대통령님처럼 커뮤니티나 SNS 민심을 잘 아셔야 하는데 잘 살펴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청년의 목소리를 보좌관 등에 의해 걸러진 채로 듣지 마시고 직접 읽고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듣지 마시고 일상적으로 대통령처럼요. 이런 의견을 좀 주셨네요. 보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김민석이 또는 뭘 저를 뭐 초코라고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다 알고 있나 봐. 이런 게 SNS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걸 저도 감안해서 그 다음에 필요하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도 하고 반응도 하고 하는데 일일이 찾아보기가 어려워도 요새 참 세상이 편해진 게 SNS나 커뮤니티에 있는 것 중에 주요한 것들을 저를 언급하는 것들은 당연히 포함해서 쭉 걸러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띄워주는 게 있더만요. 네. 사이트가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거의 계속 일을 하면서 수시로 체크를 하니까 전체 흐름은 보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여기서 예를 들어 저를 어떻게 씹으셨다 뭐 이런 것도 다 알게 되고. 네. 황희 소장 혹시 뭐 근데 대통령님이 저희가 느끼는데 우리가 진짜 대통령 도대체 언제 저런 걸 다 보고 우리도 못 본 기사도 보고 하시나 하는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확실히 어떤 일정한 포지션이 되면요. 수많은 사람이 뭘 보내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돌아가는 것도 보고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접하잖아요. 네. 공식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적인 의견. 근데 대통령께서 이런 걸 다 보시겠거니 생각하고 저도 그런 것들이 점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전 대통령 최근에 동상이몽 재방송 보면서 그 스테이크 메뉴판 보면서 아이고 머리야 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데 이 일은 진짜 뭐 경제, 국방, 외교 뭐 다 빠짐없이. 깨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깨들고. 관심 있는 부분만 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거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집에 가면 시키는 건 잘하나 시키지 않는 한 안 한다. 절대 하지 않는다. 이게 너무 신기해요. 일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그리고 이제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 저희 방송을 많이 시청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에 첫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김민석 후보가 좀 알고 있는 현재 판세는 좀 어떤지 너무나 궁금하다. 우리가 여론조사 일부를 보는데 어떤 것은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부 뒤처지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해하시거든요.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모든 발표되는 여론조사 등을 조금만 분석적으로 보면 결론은 이미 나와 있죠. 민주당 지지층 조사에서는 한 번도 제가 1위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지지층 조사에서는 네. 그런데 그것이 뭐 현재까지 나타난 권리당원이든 지지층이든 이후에 반영되는 것이 결국 권리당원 투표와 대략 지지층 여론조사가 대략 7대3 정도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흐름이 권리당원에도 반영되어서 예비경선에도 거의 유사하게 반영이 되었다. 그 지금의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 좀 민감한 질문 해도 됩니까? 그럼 당연하죠. 네. 이제 여기 계신 이제 평론가 분들께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신천지 관련된 이슈가 이제 김민석 후보님께도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도 궁금하다. 계엄을 제가 문제 제기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너 맛이 갔냐. 맞아 그런 얘기 많았어요 당시에. 그리고 실제로 제 집에 가면 저희 집사람이 그 얘기만 좀 하지 말라고 계엄? 모든 주변에서 얘기를 해준다. 저 사람 비교적 멀쩡한 사람인데 왜 저런 얘기를 하냐. 심지어 나중에 고백을 들었는데 우리 당의 의원들조차도 안 믿었다. 본인들끼리 있을 때는 저 멀쩡한데 왜 저러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득이 안 되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런 등등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아주 쉬운 게 이런 계산을 해보시면 결론이 있어서 결론에서 어떤 문제가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문제로 시비가 됐던 분들은 결과로는 투표권이 박탈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안 찍을 개연성이 높겠죠. 그렇죠. 무조건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그런 유불리로 따지면 이걸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볼 때는 그냥 이런 거는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판단을 하는 경우와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중요한 때는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판단해야 될 일이 있고요. 네. 옳으냐 그르냐를 갖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불리가 아닌 시비를 따져서 김민석 정신으로 판단했다라는 건데 실제로 보면 만약에 신천지 문제가 실제로 있는데 이대로 유지가 되게 되면은 다음 총선 대선 때도 비슷한 개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보님께서 말씀 주신 것도 마찬가지지만 유불리를 떠나서 제기해야 될 문제는 제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풀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네. 그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한 것에 대해서 역으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과거에 이재명 이낙연 경선 때 마지막 서울 경선의 이변성을 갖고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김어준, 박시영 이런 분들이 다 거의 단정적으로 이것은 아마 그런 특정한 무엇에 세력이 들어온 것 같다. 네. 뭐 구체적으로는 지금 제기된 그러한 세력을 네. 딱 찍어서 말씀들을 하셨던 이미 과거가 있고 또 지금 많이 문제 제기하시는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가 이미 지난해 특정한 종교 집단 등의 개입을 우려하는 법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를 우려하셨죠?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러면 그 우려했던 조직은 무엇인지 또 그런 우려가 없다면 그런 특정 종교라는 표현을 법안의 취지에 썼다는 것 자체가 제가 문제 제기한 것이 위헌 정당으로 만드는 거라면 그건 위헌적인 입법을 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저와는 상관없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쪽에 있는 분들이 다 제기하신 문제들일 뿐이에요. 그거를 다시 정리하자고 제가 얘기한 것이고 당이 이제 이 문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당에서 잘 해가야죠. 그리고 맞물려서 사실 이중당적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분들 역시 그 신천지가 개입했다면 그 세력이 그대로 남아 투표할 개연성이 있는 것처럼 이중당적을 가진 분들도 뭔가 김민석 후보에게 불리한 투표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도 차제에 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또한 제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감정적으로 불리하겠죠. 왜냐면 왜냐면 이런 거죠. 본인이 선의에 의해서 관행에 의해서 그런 이중당적 상태에 일시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처해 있는 이중당적이라는 상태 자체를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뭐 잘못했어? 이럴 수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저에 대한 투표로부터는 마음이 멀어질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것은 이후에 네. 정리해갈 수 있도록 당이 저는 전당대회 이후에 하는 것이 좋고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것을 지혜롭게 정리해 가겠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 좀 전해드리면은 신우님 같은 경우에는 후보님 당대표 되신다면 정부의 부동산 기조에 문제가 많다고 쓴소리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왜 문재인 정부의 실패 정책을 다 쓰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혹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한 30분쯤 전에 X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가장 최근에 올린 글이죠. 거기에 비상하게 중요한 3대 사안이라고 올렸습니다. 비상 3대 사안. 네. 그것이 첫 번째는 레버리지 ETF, 두 번째가 주택 관련 조세, 세 번째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직무 해태와 관련된 탄핵에 대한 경고 세 개를 올렸습니다.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부동산과 주택 문제인데요. 거기에 있어서 또 관련한 조세 논의 이런 것이 이 공론을 잘 해야 된다라는 제기를 했고 앞으로 어떻게 정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취했는데요. 네. 뭐 쓴소리냐 아니냐를 떠나서 당연히 필요한 얘기가 있으면은 그것이 그렇죠? 네. 하는 거죠. 뭐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이것이 이런 전제 저런 전제를 갖고 부딪히는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께서도 수기와 토론을 중시하는 분이고 네. 저도 열어놓고 수기와 토론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런 것 때문에 둘이 비교적 토론과 대화가 편안하게 되는 편이어서 저는 뭐 어떤 이야기든 서로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 관련해서 궁금한 건 대통령과 그래도 의견이 모든 게 100% 일치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가끔은 이견이 있을 때는 총리하고 대통령 할 때 좀 어떤 방식으로 소통을 좀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냥 대화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때하고 이재명 대통령님 때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는데 그때는 제가 한 30대였고 비서실장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 같이 한 3, 4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서로 굳이 다 맞추지 않았는데 결론이 거의 같다 하는 느낌을 제가 30대의 김민석이 70대의 김대중으로부터 느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동년배인 대통령과 대표 시절부터 안 맞췄는데 생각이 비슷하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방식 이런 것이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님도 그렇고 대통령님도 그렇고 굉장히 실용적이고 아주 실사구시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그래요. 저는 이제 그 점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의외로 좀 의외실지 모르는데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대화를 하면은 길게 서로 얘기를 할 때가 많은데 의외로 철학적인 얘기, 세계관, 시대 정신 그런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좀 큰 틀에서. 그래서 제가 대선 전에 이재명에 대하여라는 작은 책을 쓴 게 있어요. 맞습니다. 그때 네. 수석 최고위원으로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아주 짧은 책인데 그때 제가 정치인 이재명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가? 제가 뭐라고 규정했냐면요. 유쾌한 토론가라고 썼습니다. 유쾌한 토론가. 대부분 저는 이해 못 하셨을 거라고 봐요. 지금이라면 많은 부분이 와닿을 거라고 이제 이해되죠. 봅니다. 네. 국무회의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우 어렵게 살았다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밝지? 거의 개구쟁이 같네. 근데 토론을 하네.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정리하네. 그리고 자기 생각을 필요하면 바꾸네. 저는 이게 이재명의 본질이라고 본 거예요. 그것이 이재명 국정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그것이 나름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비교적 본질을 이렇게 전 봤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단지성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집단지성에 대한 최상의 비유라고 생각했던 것이 뭐였냐면 10여 년 전 성남시장 시절에 영화 아바타에 있는 생명의 나무 네, 나무 뭔지 있잖아요. 압니다. 네. 그 나무를 집단지성에 비유한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걸 얘기하는 보고 과정에서 대통령께 탁월한 비유라고 생각했어요. 집단지성이라는 건 각자가 생명이고 전체가 생명인 그 유기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저는 그때 그게 10여 년 전에 그걸 보면서 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2, 3년 전에 둘이 얘기하다가 나는 탁월하다고 생각했다. 그 비유가. 그때 대통령이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고 본인도 잊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그걸 비유한 대통령도 대단하신데 그거를 알아본 저도 좀 괜찮죠? 네, 농담으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후에 대통령께서는 그걸 이제 기억하셔서 다시 그 비유를 쓰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예는 제가 비교적 좀 이렇게 저는 관찰을 좀 하는 편이고 비교적 생각을 조금 이렇게 본질적인 측면을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훈련이 돼 있는 편이에요. 정치를 하면서도. 근데 그러면서 대통령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에 대한 저의 관찰의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실용적인 정치인이라고 보는데 저는 굉장히 인문적인 정치인이라고 봅니다. 인문적인 정치인이다. 인문적 기질이 높은데 그의 삶의 환경이 충분히 인문적인 것을 발휘하거나 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잖아요. 너무 현실적인 환경이었죠. 네.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이 독서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깜짝깜짝 놀랐대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문화와 문학에 대한 관심. 굉장히 의외의 면인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또 하나 예를 든 게 있어요. 빛의 혁명이라는 것을 이름을 호명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빛의 혁명이라는 말을 오히려 그렇죠. 처음 사용한 왜냐하면은 네. 그게 참 놀라운 건데 12월 3일 이후에 저희가 회의를 시작했는데 국회에서 계속 야밤 회의를 하잖아요. 아주 처음에 대통령이 제기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게 될까? 야, 이것도 놀라운 얘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 네이밍을 뭐라고
해야 하면 하게 될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무슨 뭐 응원봉 혁명이니 또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근데 그걸 빛의 혁명이라고 딱 규정한 것이 이러저러한 평론가나 개인들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2월 3일 이후 국회에 갇혀 있다가 처음으로 국회 문을 열고 나가서 집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나가서 대통령이 처음 집회 장소에 올라서 연설을 할 때 빛의 혁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내려와서 제게 뭐라고 그랬으면 제가 이제 바로 옆에 있었어요. 위에서 본 이 구지 너무 아름답더라. 들고 있는 응원봉들의 빛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본인이 생각했던 빛의 혁명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빛의 혁명이 하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한두 번 하셨어요. 근데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결국 어떻게 부르느냐로 정리되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이 몸에 담겨 있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유쾌한 토론과 집단지성에 대한 비유, 빛의 혁명 이런 게 이재명의 본질과 관련된 건데 근데 저는 또 그런 걸 보고 관찰하고 정리하기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둘이 얘기하면서 의외로 이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너무 맨날 실무 얘기는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근본적인 성찰도 많이 하신 거네, 그래 두 분이. 그게 네. 이제 어쩌면 서로의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갖는 어떤 이해관계의 일치면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떤 밑바닥의 생각, 뿌리 깊게 같은 생각의 네. 흐름, 어떤 인성에 대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깔려서 네.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또 이제 영호님 같은 게 비슷한 아까 의견인데 네. 세금 인상으로 부동산 잡지 않겠다는 공약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을 지켜주세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저거는 중요한 네. 말씀이고요. 대통령께서도 세금을 부동산을 잡는 징벌이나 조세의 수단으로 쓰지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했고 최근 경제의 흐름은 예를 들어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세수는 의미가 없습니다. 또 그걸 징벌로 정책 효과도 없고 네. 그냥 조세 정상화만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늘 발표한 세 가지가 레버리지 ETF, 조세, 조희대 문제 세 개를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요. 네. 조세 문제를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 공론화를 하는 게 좋다. 어차피 조세 정책은. 그래서 당장의 조세 문제도 국민 공론을 일정하게 해서 옛날 원전 했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고 길게 보면 이제는 부동산 정책도 국민 공론 어떤 차원에서 해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저는 네.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대통령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부동산은 누가 해도 어려운 문제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네. 누가 해도 이 정도 관리하기 어려운 걸 사실 대통령이 일정 기간 본인이 직접 다양한 직접 메시지를 했죠. 통해서 네. 직접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걸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어떤 시스템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총리실에 있다가 당으로 왔지 않습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저런 것을 보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빠니라떼님은 김민석 후보님 당대표 되시면 민주당 전체를 바꿔주세요. 이기는 민주당,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주당 꼭 만들어주세요라고 말씀 주셨고 네. 킹찬대님은 오늘 경향 질문 감다살입니다.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CA님은 김민석 의원님 응원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번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 네. 우리 방송 애청자이신 이선희님은 잼통과 한몸인 김민석 후보님 응원합니다. 연속 집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하원기 소장도 김민석이란 정치인을 아는데 하원기 소장이 본 김민석이란 정치인 좀 어떤 사람입니까? 잠깐만요. 잊어버릴까 뭐 고정 네. 30초만. 저기 연속 집권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이해찬 전 총리를 모시고 제가 민주연구원장일 때 민주공대라는 이런 프로를 제가 진행한 적이 있어요. 아 이런 방송 프로그램을 민주연구 민주당의 또는 민주주의에 공부하는 대학 뭐 이렇게 해서 민주공대라고 이름을 이 해서 톤으로 계속 진행하셨던 거죠. 재미없겠죠. 저희 다 네. 그때 10여 년 전인데 그때 모셨던 게스트 중에 네. 이재명도 있었고 이해찬도 네. 있었어요. 근데 아, 그때 그랬구나. 네. 이해찬 총리하고 말씀을 하다가 이해찬 총리가 20년 계속 집권 이런 걸 말씀하실 때 제가 계속 집권보다 연속 집권이 좀 듣기가 부드럽지 않겠어요? 그 말을 기억하시는 라고 해서 네. 민폐가시네, 이해찬 진짜. 총리가 그 연속 집권이 좋겠네 이렇게 하시고 저는 그래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용어보다 연속 집권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네. 그리고 당이 연속 집권
이제 앞으로 민주연구원을 연속집권 플랫폼으로 바꿔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연속집권이라는 말씀을 써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좀 홍보하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을 받아서 황기 소장님 의견 갑니다. 지금. 저는 오늘도 보시면은 거의 이재명 대통령님 PR을 지금 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님의 파트너라고 생각해요. 자기 PR을 안 하는. 그러니까 뭘 하나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보고 뭐 중도 보수 확장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느 작가분은 당 대표는 대통령이 부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왼쪽이나 시민사회로도 확장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그거를 그 총리께 일임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PR을 잘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사회대개혁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아, 사회대개혁위원회. 예, 그게 모태가 2025년 5월 9일에 이제 광장 뭐 대선연합 정치시민연대라고 해가지고 이 내란 종식 공동 선언을 했는데 그거를 정부 출범하고 난 뒤에 제도화시켜서 대통령령으로 공식 출범을 했고. 총리실 산하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거기는 이제 민주당, 삼인당, 기수당, 뭐 진보당, 조국혁신당 플러스 시민사회까지 해서 왼쪽 진영을 통할하는 이 국민통합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그걸 총리께서 잘 PR을 안 하시죠. 자기 잘한 거는 보니까 PR을 잘 안 하셔. 그 분야도 보면 뭐 민주주의, 사회정의, 남북평화협력, 뭐 경제정의, 뭐 사회적 약자 보호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총님 퇴임하기 전에 1차 국민보고회까지 했어요. 근데 총님께서 PR을 안 하시고 조용히 하니까 이런 걸 잘 몰라서 PR이라기보다는 네. 대선 때 사실은 중도 보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들어온 분들 중에 예를 들어 뭐 이석연, 뭐 윤여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또 그 이준석 대표하고 같이 정당을 했던 천하람 하은아 네. 뭐 등등 소위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김상욱. 그렇죠. 네. 이분들 창구였습니다, 제가. 대통령께서 네. 그런 소위 중도 보수 인사들을 그다음에 지금 장관 하시는 우리 권오을 장관, 보훈부 그런 장관 분들을 다 제가 창구로 접촉하고 케어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된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좀 진보적인 부분 그렇게 했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사실은 많이 오해들 하시는데 제가 당에 민주당에 함께 합류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제일 많이 했고 뭐 그렇게 해서 당 외에 이렇게 좀 스펙트럼이 넓은 분들과 접촉하거나 하는 거는 비교적 제가 이렇게 막 척지고 안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사실 이제 국민이 정말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토론장에서.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민생의 진심이고 민생의 전부이신 분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 과연 거기에 지난 1년 동안 얼만큼 제대로 잘 서포트했는가. 예를 들면 어제 토론에서 송영길 대표님께서 재건축 관련해서 동의를 95%에서 80%로 나누는 법안 그것만 통과돼도 훨씬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게 아직도 민주당에 있다. 이런 것처럼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해결해야 될 입법 과제 그런데 미루고 있는 입법 과제들 지난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정 후보님께 왜 아직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몇 달 내내 보안수사권 폐지만으로 민주당이 다 이슈를 덮는지 이런 부분을 짚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뭐 굳이 정 대표에 대해서 지난 1년에 대해서 뭐 또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당이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대표인 당이라면은 전 이렇게 당을 운영할 것 같아요. 국무회의를 예를 들어 한다. 끝났다. 그럼 정부는 거기서 논의된 여러 가지 논의사항, 결론, 대통령의 말씀 또 논의는 되는데 결론 안 나고 이런 걸 정리합니다. 그 정부 내 유통해요. 너무 당연하죠. 근데 저는 같은 속도로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니니까 당에서 그걸 보고 딱 정리해서 그러면 오늘의 국무회의 끝나고 그럼 바로 이어서 입법은 뭐 정책은 뭐 메시지는 뭐 이벤트는 뭐 해서 쭉 하고 쭉 나눠주는 게 쫙 당으로 나가고 당에서 착착착착착 치는데 저는 이게 여당의 일이라고 봐요. 근데 이런 방식의 때로는 속도가 더 빠르고 최소한 속도가 같고 방향이 같은 이러한 협업과 그런 문제의식과 감각 그거는 이제
본능적으로 민생과 정책 위주의 감각이어야 네. 되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가는 것에 비해서 당은 중요한 일이긴 하나 검찰개혁 하나의 아젠다 외에는 별로 이렇게 관심 갖거나 또는 풀어낼 네. 역량이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오죽하면 집권 야당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근데 여당은 그건 아니잖아요. 여당은 정부와 같이 책임지고 정부가 어떤 방향을 가면 오히려 더 넓게 촉수를 열어서 그야말로 막 촉수가 무섭게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저는 그런 당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부가 갖는 긴장감만큼이나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업무 보고 생중계부터 포함해서 제가 매주 2회 정도는 시도당에 상주하려고 합니다. 아 시도당에 또 상주하시겠다. 매주 네. 2회는 매주 2회를 놀라운 제안인데요. 제가 네. 첫 시도당 상주는 강원도부터 하려고 생각하고 강원도부터 있고요. 하겠다. 내년에 선거가 강릉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상주는 봐서 안동이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가령 이런 식으로 해서 상주하면서 하루 종일 현안 해결도 하고 주변의 민원도 듣고 민심 청취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 자체가 진짜 변해야 된다. 그래서 당의 그런 촉수가 무섭게 움직이는 그런 네. 당으로 저는 3개월 내에 당을 대변모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너무 그러니까, 중요해 보여요. 네. 화장실 청소는 누가 하나요? 그럼 고양이 화장실 청소는 그렇게 가서 안동이고 이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제 가겠어요? 이틀을 가잖아요. 그날은 제가 이제 집사람한테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거기도 지방 가 있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세상에 그게 자동으로 막 물 주고 밥 주는 것도 나왔대요. 맞아 맞아, 좀 누르면, 비싸긴 네. 한데 근데 나왔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아니 총리님 월급이면 충분히 살 수 있어. 집에 장만하세요. 근데 이제 아니, 국무총리께서 아까 전에 하시는 일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PR을 안 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처음에 취임하실 때 제가 그 취임사가 기억이 나요.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했던 그 즈음에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30시간이었으면 좋겠다 하루가. 그래서 새벽 총리 역할을 하니까 24시간 중에 6시간을 채운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얘기 새벽 총리 된다는 얘기 해놓고서 겁나게 후회했어요. 그런데 쉽지 않다. 저는 당대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난 1년 당대표를 생각하면 대통령의 설득 비용을 좀 너무 많이 높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30시간이 모자란 대통령이 있으면 당대표가 6시간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맞아요. 네. 야, 그거 좋다. 예. 대통령이 시간을 2중 3중으로 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후회하신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 제가 오늘 사실 새벽 당대표가 제가 됐으면 오늘 사실 처음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다음 주부터 선거운동을 어떻게 할 것과 관련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를 여기서 처음 얘기해야 되겠네요. 네. 제가 이제 새벽 총리에서 새벽 당대표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국민의 민생을 지키는 새벽 민주당을 만들겠다 생각하고 야, 있고요. 이거 지금 그냥 저 그리고- 같이 거기 오신 계시는 의원님 표정이 안 의원분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리고 캠프 선배들한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일환이자 일종의 모델로 다음 주부터 한 보름 정도의 선거 기간을 제가 20시간 선거 운동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시간 선거운동을 하겠다. 쓰러지세요. 아이고야. 선거 막판에 뭐 24시간 5일 동안 잠 안 잔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새벽 4시부터 자정까지 물론 그 중간중간에 토박잠을 자겠죠. 그렇게 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모든 전국에 우리가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곳들을 찾는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그것이 그렇게 해야 할 만큼 당과 정부와 또 제가 절박하고 절박하다. 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당은 앞으로 이렇게 민생을 챙기겠구나 하는 거를 보이고 싶고 저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자기애 저에게 대한 경계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사실은 어제 그제 해서 마음을 정하고 이미 제가 제 가까운 선거운동 준비하는 얘기했군요. 분들한테 네. 일정 팀에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갈 거다. 분위기는 물론 안 좋았습니다. 차단 안 당하셨죠? 저도 그래서 의원님들 어떤 표정인지 봤는데 다행히 활짝 웃고 계시네요. 아, 그래요? 아니 제가 이게 맞춰야 되는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었던 네. 게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위원님들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연상적으로 그러니까 올해 3월 13일에 백악관에 가셨고
네. 실제로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예정 없이 20여 분간 회동을 했는데 지금 기자들도 그날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트럼프 네. 트럼프 한 번, 벤스 두 번, 그리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에이펙 때 오셨을 때 영접을 했고 네. 중국에 가서 리창 총리를 만났고 사실은 총리가 미국, 중국, 일본을 가서 그렇게 직접 일종의 외교 행위를 한 것은 처음이죠. 해방. 네. 예. 굉장히 의미가 있고 저로서는 총리의 영역을 넓혀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고 또 대통령께서 그걸 흔쾌히 또 그걸 제가 이걸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말씀을 주셨고 당대표가 되면 저는 3개월 안에 해야 될 10가지 11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에도 앞으로는 당대표가 미중일의 어떤 그런 정당과 네. 하는 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을 우연히 만났는데 네. 북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본인의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그에 대해서 직접 현장에서 그 지시를 했고 그 말을 또 총리님의 말을 듣고 말에서 현장에 지시를 제기된 했다. 아이디어를 네. 지시를 했고 사실은 그것이 일정하게 반영됐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제 네. 그런 저희 공주도 풀렸는데 그럼 네. 끝으로 마지막 김민석 후보에다 오윤혜 씨의 세 줄 평을 듣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 좀 해보도록 저는 하겠습니다. 청탁으로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스케줄 급작스럽게 하느라고 큰 피해를 준 채널이 있습니다. 저보다 100배 바쁜 박지훈 변호사님과 제가 아는 배지영을 박살내고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아, 배지영 출연의 확정 지르고 오늘 제 세 줄 평을 마무리합니다. 네. 저희는 밤 11시에도 라이브 하니까요. 네, 마지막 스케줄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괜찮겠네요. 네, 괜찮죠? 네. 끝까지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신데 뭐 순두부님, 레이지보밍님이 여당 없는 지난 1년 너무나 환멸이었습니다. 여당이 필요해요. 유능한 민주당 만들어주세요 하셨고 삐리삐리님은 우주가 후보님을 돕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후보님이 있었다면 후보님을 갖고자 전쟁을 했을 겁니다. 제가 읽고도 약간 좀 그러네요. 보니까 알겠습니다.